안녕하세요. 여러분께는 아빠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요? 제게 아빠는 늘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의 아빠들이 다 그러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빠는 못하시는 것이 없었어요. 처참히 부서진 저의 장난감도, 깜빡이다 완전히 나가버린 텔레비전도 아빠의 손이 닿으면 뭐든 되살아났고, 넘어질까 무서워 발을 떼지 못하던 자전거도 얇은 줄 하나 넘기는 게 산 하나 오르는 것보다 무서워 쉽지 않았던 줄넘기도 아빠와 함께라면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빠는 저에게 뭐든지 다 해내는 만능 해결사였고, 제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선생님이자 친한 친구였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아빠를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아빠도 엄마를 사랑하셨어요. 엄마는 제게 사랑이란 편안한 믿음이라고 하셨고, 아빠는 제게 사랑이란 존경과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때 저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믿음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만 배울 뿐이었습니다. 서로를 믿으면 엄마와 아빠처럼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는 아빠를 믿었고, 아빠는 엄마를 믿었고, 저는 그런 두 분을 믿으며 저희 가족은 사랑했습니다. 대충 어린 시절의 제게 믿음이란 곧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친구들에게 종종 그렇게 묻고는 했답니다. 야, 너 나 믿어? 난 너 믿을까 말까 고민 중. 그럼 친구들은 대체 그런 걸 왜 물어보는 거냐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런 말에도 그냥 막 웃음부터 나오던 나이였으니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 다 큰 어른이 된 제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대뜸 나 너 믿을까 말까 고민 중인데 너 나 믿어? 라고 뜬금없는 말을 한다면 돌아오는 반응이 조금은 싸늘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시골에 살던 제게는 동네 사는 친구들이 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모두가 서슴없이 친구를 맺은 채 지냈었지만, 많은 친구들 중 유일하게 어떤 한 여성만이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한경표였는데, 저랑 고만고만한 키에 말도 느끼하게 하고 아무튼 썩 정이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답니다. 친해도 그만, 안 친해도 그만이었던 그 애는 늘 저의 관심사 밖이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자꾸만 저희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루는 놀이터 앞을 지나는데 저희 아빠가 웬 모르는 남자애랑 야구공 던지기를 하고 있기에 놀라서 달려가 보니 그게 한경표였습니다. 심술이 나서 아빠를 억지로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 아빠에게 저는 화가 잔뜩 난 채 왜 그 애랑 놀아주고 있냐고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경표네 아빠가 바쁘셔서 경표가 좋아하는 공놀이를 못해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싶으면서도 질투가 났어요. 경표 아빠는 왜 공놀이 할 시간도 없이 바빠서 경표한테 우리 아빠를 빌려주게 만드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생각을 엄청 자주 했으니 어쩌면 일기장에도 그런 말을 썼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아빠와 그런 저의 질투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경표와 가까워졌습니다. 학교에 가서 경표에게 우리 아빠랑 친하게 지낼 생각 하지 마 라고 겁을 주면 경표가 콧방귀를 낄 정도로 두 사람은 친했었어요. 그땐 그 애가 정말 미웠는데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그런 마음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저희 아빠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예의 있게 구는 그 녀석이 나쁘지 않은 녀석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아빠도 한경표 그 애를 참 예뻐하셨습니다. 그 애도 저희 아빠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고요. 아빠랑 경표가 친하게 지내니 저도 자연스레 그 애와 멀지 않은 사이로 지내게 됐습니다. 누가 제게 야, 너 한경표랑 친하냐? 물으면 아니라고 했지만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긴 했었어요.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아빠가 계셨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남들이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 함께 놓이기도 했습니다. 16, 3학년 교실 앞에 서서 거의 반쯤 미친 상태로 친구들을 향해 목청을 높여 나랑 당장 이번 주에 결혼할 사람? 이번 주 일요일 내 생일날 나랑 결혼식 올릴 사람? 하고 물었을 때 비웃거나 장난치는 애들 사이로
그 녀석이 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 아이들은 제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도 모른 채 깔깔거리거나 수군거리면서 경표와 저를 찌르기 시작했고, 저는 다 해놓고도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교실을 뛰쳐나갔었습니다. 경표는 그런 저를 묵묵히도 따라왔어요. 눈물을 어느 정도 그치고 진짜 나랑 결혼할 거야? 하고 묻는 제게 경표는 언제 뜯어왔는지 모를 두루마리 휴지를 주섬주섬 건넸습니다. 중학생 3학년짜리 여자애가 갑자기 교실에서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황당할 법도 한데 경표는 덤덤했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저희 아빠는 제가 16살 때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그리고 아빠 나이가 젊어 암세포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엄마는 제게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엄마조차도 아빠의 병을, 아빠의 죽음을 인정하기 힘들었던 건 마찬가지이셨을 테니까요. 저는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는 것쯤은 알았지만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더 많이 울었어요. 당장 아빠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저는 아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엄마께도 여쭈었어요. 아빠를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느냐고 말이에요. 선생님의 아빠께 한번 직접 여쭤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에 저는 집으로 가자마자 곧장 아빠를 붙들고 여쭈었습니다. 아빠 소원이 뭐야? 갑자기 소원을 묻는 저의 말. 그 말에 엄마는 또 눈물이 나는지 입을 틀어막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아빠는 한참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시다. 아빠는 우리 딸 건강하게 자라서 멋진 어른이 되는 게 소원이지. 좋은 사람 만나서 엄마 아빠처럼 결혼도 하고. 우리 딸, 아빠가 아파서 우리 딸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가서 미안해. 우리 한나 예쁘게 드레스 입고 걸어갈 때 아빠가 손 꼭 잡아줘야 하는데 못해서 아쉽고 미안해. 정말 너무너무. 아픈 아빠가 소원하시던 것은 하나뿐인 딸인 저의 결혼식에서 제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아빠는 아빠의 소원이 제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게 미안하다고 하시던 아빠의 그 말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뇌리에 남아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할 방법을 모색하다 찾아낸 방법이라는 게 같은 반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된 겁니다. 16살이던 제가 진짜 결혼을 할 수는 없었으니 가짜 결혼식이라도 해서 아빠에게 그 기분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작정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을 생각해낸 제게 용기를 심어준 건 경표였습니다. 가장 고민이었던 가짜 신랑이 든든하게 나타나 주었으니 용기가 샘솟았어요. 하루빨리 결혼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손으로 쓴 종이를 어른들에게 뿌렸어요. 종이를 받은 어른들은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기특하다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셨는지 망설이셨지만 곧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어요. 다른 무엇도 누구도 아닌 바로 아빠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경표와 제가 입을 옷은 엄마가 직접 밤을 꼬박 세워 진짜 결혼식에 입는 옷처럼 저희 몸에 맞는 드레스와 턱시도를 만들어주셨고, 마당을 꾸밀 의자는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부케와 꽃길은 꽃집 이모가, 사회자는 아빠 친구가 맡아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계획되었지만 준비하는 내내 모두의 마음이 기쁘진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결혼식이 있을까? 어른들은 종종 내 눈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저희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서는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지요. 당일엔 아빠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모여든 아빠의 지인들과 동네 어른들까지 결혼식을 함께 준비해 주셨답니다. 평범한 주택의 마당에 아기자기한 꽃들과 하얀 천들로 순식간에 야외 예식장이 만들어졌어요. 엄마가 재봉틀로 손수 만들어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저희 집 마당에 서니 낯설고도 슬픈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역시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웃었다가 울었다가 여러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엄마는 제 옆에서 손을 꼭 잡고 계시다가 경표가 마당으로 들어오자 서둘러 아빠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아빠는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 어색한지 여러 번 넥타이를 고쳐매고 계셨어요. 젤을 발라 이마 위에 두껍게 내려앉은 아빠의 머리카락도 제 눈엔 그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경표는 이내 저의 옆으로 와 좀 전까지 엄마가 해주셨던 것처럼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경표의 엄마는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즐거운 잔칫날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곳은 온통 눈물바다였습니다. 기분이 정말 이상했지만 곧 하늘나라에 갈 아빠를 위해서라면 이런 기분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빠에게 마지막 좋은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계획한 결혼식임을 알고 있지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그냥 아빠가 죽지 않고 영원히 저희 가족 곁에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진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그런 추억이 있었지 하며 아빠와 함께 이날을 추억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런 슬픈 기도와 상상에 코끝이 붉게 물들고 눈두덩이도 보기 싫게 부어버렸지만 아빠와 눈이 마주칠 때만큼은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아빠 얼굴을 보니 웃음이 나와서 그러기도 했고 또 아빠가 나를 보실 때엔 절대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꾹 참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세트에 재생시킨 CD에서 어설픈 결혼행진곡이 흘러나오고 저는 난생 처음 신부가 되어 아빠 옆에 섰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아빠를 쳐다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 울면 큰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너무 예쁘네. 그 말을 들으니 거짓말처럼 눈앞이 뽀얗게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강심장은 아니었나 봐요. 대답을 해버리면 대답과 동시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해버릴 것 같기에 저는 대답 대신 아빠의 팔을 붙잡은 손에 힘을 세게 주었습니다. 고마워 하는 아빠의 말이 신부 입장 하는 사회자 삼촌의 말에 가려져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게 또 슬퍼서 듣지 못한 척 꽃길 위로 어색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제야 제가 붙잡은 아빠의 팔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느덧 아빠와 저의 앞에는 저만큼이나 눈시울이 붉어진 경표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놓고 경표를 끌어안으시며 무어라 귓속말을 하셨습니다. 경표는 그런 아빠를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이고 제 옆에 섰어요. 저희가 줄의 단상 앞까지 힘겹게 걸어갔을 때 그 단상 앞에는 아빠가 서 계셨습니다. 이윽고 목이 맨 사회자 삼촌이 아빠가 몰래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며 하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저도 놀랐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빠가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시는 아빠의 얼굴은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웃는 얼굴로 이대로 쭉 평생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빠는 마이크에 대고 어색한 헛기침을 몇 번 하시다 하객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에게 상당히 뜻깊은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맞이했던 손님들 중에 오늘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겠네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딸 한나가 자기 아빠인 저를 위해 준비해준 아주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뜻깊은 날 주례를 대신하여 제가 한나를 위해 쓴 편지를 낭독하고자 합니다. 아빠가 준비하신 깜짝 이벤트는 저를 향한 편지 낭독이었습니다. 아직 편지를 읽지도 않았는데 그저 편지를 읽겠다고 예고만 했을 뿐인데 자꾸만 눈앞이 뽀얗게 변하는 바람에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역시나 눈물이 가득 차오른 얼굴을 땅을 향해 숙여버리니 고여있던 눈물이 그대로 드레스 위에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의 얼굴을 보시고도 여전히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편지를 낭독하셨습니다. 말이 편지였지. 아빠는 말씀을 하시는 내내 한 번도 밑에 놓여진 편지지를 들여다보지 않으셨어요. 그 시선의 끝엔 오직 저만이 닿아 있었습니다. 몇 번을 썼다 지웠다, 읽었다 외웠다 하셨을지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밝게 미소 짓는 그 얼굴과는 대조되게 잔뜩 떨리는 아빠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저희 집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한나야, 아빠가 우리 딸 한나를 만나게 된 것도 벌써 16년이나 지났네. 우리 딸이 처음 엄마 아빠의 딸로 세상에 태어나 주었을 때를 아빠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갓난아이였던 너를 보며 엄마와 아빠는 서로가 서로를 닮았다고 우겨대며 즐거웠어. 지금 이만큼 자란 너를 보고 있으니 그때 엄마의 말처럼 너는 아빠보다 엄마를 더 닮은 것 같구나. 어쩌면 아빠를 많이 닮은 것보다 예쁜 엄마를 닮은 것이 내가 널 더 사랑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똑 닮은 두 모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빠에겐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어. 네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무슨 말을 듣고 온 건지 저녁밥을 먹다 아빠에게 물었었지. 아빠, 아빠는 나를 눈에 넣어도 안 아파? 하고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엄마와 아빠는 우리 딸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한참 동안이나 배꼽을 붙잡고 웃었었어. 기억나니? 너는 그렇게 사랑스러웠고 예쁘고 반짝이는 모습으로 늘 아빠의 행복이 되어주었단다. 아빠가 사는 이유는 너였어. 우리 공주, 아빠를 위해 오늘처럼 좋은 순간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예쁜 너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아빠라 미안해. 하지만 우리 딸의 곁에 아빠만큼이나 잘생기고 아빠만큼이나 훌륭한 인품을 가진 경표가 있으니 아빠는 기쁘기도 하단다. 우리 딸 한나 너에게도 오늘이 마냥 슬프기만 한 날이 아니라 찬란하고 행복했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아빠는 바랄게. 너의 진짜 결혼식 때 아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처럼 아빠는 언제나 네 곁에서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걸 꼭 잊지 말거라. 아빠가 이렇게 약속할게. 그리고 착하고 잘생긴 우리 사위 경표야. 지금 우리 딸 한나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믿고 아끼는 경표 너라서 참 고맙다. 한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네 곁에서 함께 고민을 들어주고 걸어갈 것이라는 걸 기억해줘. 고맙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하객 여러분,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암 환자입니다.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별난 인생을 살고 있으니 그게 여러분 앞에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딸이 장차 결혼할 때 제가 함께 입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제가 슬퍼하는 것을 알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겨주기 위해 이 같은 결혼식을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딸에게도 아내에게도 잊을 수 없는 좋은 기억이 될지도 모를 이 결혼식을 하는 수 없이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조금 별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화려하고 특별하진 않지만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는 편지를 읽는 내내 몇 번이나 손수건으로 코를 움켜쥐고 눈물을 참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런 아빠의 눈을 마주친 채 아빠의 진심을 전해 듣는 저의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고 함께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찾아주셨던 하객들에게서도 저마다 콧물을 훌쩍이거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울면서도 아빠 말대로 그렇게 별난 일을 벌이면서도 저는 아빠의 병이 다가온 죽음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희 집 마당에서는 세상 처음 보는 희귀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겨우 16 중학생이던 제가 웨딩드레스처럼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머리 위엔 면사포를 두른 채 동갑내기 친구의 손을 잡고 꽃길 위에 서 있었으니 말이에요. 눈물바다가 된 아빠의 편지 낭독이 끝나고 경표와 저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초등학교 6학년 학예회에서나 해본 적이 있던 어색한 커플 행진을 했습니다. 꽃집 이모가 만들어준 제 손 크기에 딱 맞는 부케를 들고 있던 저의 손바닥엔 계절과 맞지 않는 땀방울까지 송골송골 맺혀갔어요.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모자라서
손까지 울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저는 걸음마다 꽃잎이 수놓아진 그 짧은 길을 걷는 내내 몇 번이나 등을 돌려 여전히 우두커니 줄의 단상 뒤에 서 있는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제가 돌아볼 때마다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이셨어요. 그 모습은 아직도 선명해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마땅한 결혼식장엔 그렇게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상하고도 별난 결혼식이었어요. 모두의 눈물이 모여 저희 집 마당이 강을 이룰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를 위한 가짜 결혼식이 눈물과 함께 막을 내리고 두어 달 정도가 흐른 후 아빠의 남은 시간도 그 마지막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인생에서 그 마지막 장은 어떠했을까요? 거의 다 감긴 눈을 하고서 힘없는 목소리로 사랑해 우리 딸. 우리 딸 덕분에 아빠는 정말 행복해. 하고 말하던 아빠의 속마음은 정말 행복하셨을까요? 사실은 죽기 싫다고, 더 살고 싶다고 울고 불며 매달리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제가 아빠라면 그럴 텐데 그러지 않는 아빠가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제 꿈에는 더 살고 싶다고 엉엉 우는 아빠가 나왔었습니다. 엉엉 눈물을 흘리시던 아빠가 순식간에 표정을 싹 지우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씩씩하게 잘 살아 하고 말씀하시는 꿈. 그렇듯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바람에 저희 엄마는 마음 편히 힘들어하지도 못하셨습니다. 아빠 좀 다시 살려달라고 잠꼬대를 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아빠 자리에 버릇처럼 수저를 놓는 저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기만 합니다. 저만큼이나 엄마도 죽을 것처럼 힘드셨을 텐데 말이에요. 엄마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기에 저는 너무 나약하고 이기적인 딸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한결같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든 과정과 투정을 묵묵히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현관문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옷소매로 입을 틀어막은 채 꺽꺽 울고 있는 엄마를 보고 나서야 투정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엄마한테 기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를 대신해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 그래서 그 후부터는 집에선 제법 덤덤하고 의연하게 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의 모습에 낯설어 하시면서도 조금은 안도하는 듯 하셨습니다. 저와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 역시 제가 아빠만큼이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슬픔에 잠긴 저를 위로하는 건 경표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 애는 제가 억지로 웃을 때도 대놓고 괴로워할 때도 늘 저의 뒤에 서 있었어요. 꼭 하루 종일 저만 따라다니는 숙제라도 있는 애처럼 굴었습니다. 그런 경표가 이상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그런 경표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묘하게 안정되게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표랑 저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끊임없이 저를 위로하는 경표에게 저 역시도 기대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전보다 부쩍 붙어 다니는 경표와 저를 보며 너희 가짜 결혼식 올리더니 진짜 사귀기로 한 거냐? 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진짜 웃긴 것이 예전 같았으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 소리를 한 애들을 잡아다 엄청 뭐라고 했을 것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듣고 넘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낯선 반응에 친구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진짜 사귀나 보다. 혹은 쟤 진짜 슬프긴 한가 보다. 전자가 틀리고 후자가 맞기도 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귀지는 않지만 전 진심으로 경표가 좋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녀석에게 기대고 위로받는 날이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이 무서웠어요. 제 나이 겨우 17을 앞둔 시점이기도 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깨달은 후라서 그런지 사랑하는 사람의 반열에 또 다른 누군가를 추가하는 것이 겁이 났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빠가 일찍 저의 곁을 떠난 것처럼 경표도 일찍 저를 떠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차라리 애초에 좋아하지 않는 것이
언젠가 다가올 이별 앞에 조금이라도 덜 슬플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표가 저와 같은 마음인 걸 알면서도 조금씩 멀리하려 했습니다. 차갑게 굴기도 하고 연락을 피하기도 하면서요. 그런데도 경표는 변함없이 저의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피하고 도망치다가도 기대게 되는 이상한 행동들을 반복하며 그렇게 저희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고에 가고 경표가 남고에 가면서 그래도 저희는 변함없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 종종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런 서운함과 기대심을 경표 앞에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학교가 달라도 언제든 볼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학을 앞두고 경표네가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냐면 경표 그 녀석이 어느 날 불쑥 저희 집에 찾아와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를 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한나랑 떨어져 지낼 자신이 없어요. 저 이 집에서 하숙하게 해주세요. 심부름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한나도 열심히 지킬게요. 그 황당한 발언에 엄마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셨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너희 둘 사귀니? 하고 묻는 엄마의 얼굴엔 어쩐지 기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제 마음을 애써 숨기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윽고 경표네 엄마와 통화를 마친 저희 엄마는 경표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끝내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한 경표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표가 이사를 하러 앞둔 전날 떨어져 지내도 꼭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하겠다고 씩씩하게 말하던 경표의 두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마음 아프고 보내기 싫었지만 그랬다간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된 듯 절절한 사랑을 하게 될까봐 일부러 차갑게 굴었어요. 걱정하는 말도 응원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이별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래서 차갑게 구는 게 가능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만나면 그때 사실 나도 헤어지기 싫었다고, 너랑 한 동네에서 계속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말이에요. 경표는 줄곧 저희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번 통화를 했지만 어쩐지 반갑지가 않더군요. 계속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 가서도 잘 웃을 수가 없었어요. 괜히 아빠 사진을 들여다보며 아빠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괜한 놈 좋아하게 돼서 헤어지기 힘들다고요. 물론 엄마가 들으면 안 되니 속으로만 생각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독심술이라도 한 건지 그때 그냥 내가 막무가내로 경표 부탁 들어줄 걸 그랬네. 우리 딸 영 기운이 없는 걸 보니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저희 집도 경기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일자리 때문에 덜컥 하게 된 이사라 경표한테 이제 그 집에 살지 않게 되었다는 말도 미처 하지 못했어요. 아니, 사실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얼굴을 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경표와 저는 그렇게 영영 서로의 소식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17 사춘기 첫 시작이었습니다. 사춘기 첫사랑의 실패를 맛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공부뿐이었어요. 시골에서 온 제게 도시의 친구들이 보내는 시선은 썩 곱지만은 않았거든요. 사실 한 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잘 어울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누구입니까? 이미 16세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를 다 뗀 나이가 저였답니다. 까칠하고 무서운 도시의 친구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하게 며칠 지냈더니 이내 그들의 관심도 사그러들더라고요. 고향에 살 때처럼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학교 생활은 아니었지만 저처럼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3명을 만나 그럭저럭 무난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음악 듣는 것에 푹 빠지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와 친한 친구 셋,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만 있으면 저는 무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지 공부도 잘 됐고 밥도 잘 넘어갔어요. 성장판이 닫혀 더 클 것 같지 않았던 키도 5cm나 더 자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좋은 성적을 낸 덕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는 시골 땅 벗어나 서울 근처로라도 이사 오길 잘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습니다. 고향에 계속 살았더라면 어쩜 저는 아빠와 경표와의 추억에 갇혀 세상에 제대로 발을 디뎌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과의 추억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했으나 그때 저는 건강하게 이별하고 간직하는 법을 몰랐던 나이니까 말이에요. 엄마가 선택한 이사 덕에 제법 건강한 생각으로 아빠를 그리워하고 경표를 잊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목표한 대학에 갈 수도 있었고 말이에요. 특정한 기억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아빠가 본다면 슬퍼할 일이라는 걸 엄마는 벌써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핑계로 그 동네를 떠나왔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꿈꿨던 대학 생활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럭저럭 재미있었습니다. 상상 속에 멋진 선배들은 없고 온통 학업에 찌든 선배들 뿐이었지만 배울 것은 정말 많았어요. 많아야 겨우 1살에서 2살 정도 많을 뿐인 선배들인데 어쩜 그렇게 똑부러지게 살아가는지 살면서 도움되는 것들을 알차게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애라는 것을 하는 방법도 배우게 됐어요. 첫사랑이었던 경표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때가 첫 연애였네요. 같은 학교 다른 과에 재학 중인 2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었어요. 훤칠한 키와 다정한 매너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과한 다정함을 베푸는 바람에 무척 힘들었었습니다. 질투하는 저의 단순한 마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저희과 선배들 때문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한 여자 선배가 저를 찾아와 그딴 쓰레기 같은 거 뭐하러 계속 만나주니 시간 아깝게 하고 정신이 번쩍 드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헤어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첫 연애치고 너무 강렬한 상대를 만나서였을까요? 그 후로도 제 연애는 어쩜 한 번을 잘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연애는 실패했지만 멋지게 저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준 그 선배와 저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통학을 하는 저를 안쓰러워하며 시간이 늦은 날엔 저를 자기 집에 재워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2분이 다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산다는 그 언니는 저랑 통하는 것이 많았어요. 공부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그 언니를 보며 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선배 그 자체였어요. 멋진 그 언니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저도 바빠졌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학교 공부를 따라가려니 시간이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어요. 새삼 그 와중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던 언니가 진짜 대단하다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도 그 멋진 언니처럼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비로소 직장인이 되었어요. 첫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니 여기저기서 소개팅 주선을 해왔습니다. 다시 연애를 하는 게 겁이 났지만 그래도 그 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 2번째 연애를 시작했어요. 꽤 오래 만났습니다. 4년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종종 했었어요. 결혼이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다들 오래 만나니 당연히 결혼을 하겠지 라는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았던 그 사람과도 황당한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울면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부탁이 있다고 하기에 놀라서 일으켜 세웠더니 몇 달 전 술을 먹고 지나가던 사람을 두드려 팼는데 교도소에 가게 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하려고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으켜 세우면 다시 무릎을 꿇고 일으켜 세우면 다시 무릎을 꿇으며 금방 다녀올게. 나 기다려주면 안 돼?
하는 그 얼굴을 보고 그게 진짜인 걸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을 얼마나 때렸으면 교도소에 가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폭력적인 성격을 어떻게 4년 동안 감쪽같이 속였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 시간의 아까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정말 황당한 이별이라 주변 그 누구도 제 말을 한 번에 믿어주지 못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이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아이의 집을 서울로 이사하셨고요. 출소를 한 건지 자꾸 집이며 회사로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통에 견디기가 힘들었거든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저희가 떠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했던 두 번째 연애가 끝이 났어요. 그때 저는 두 번 다시 연애 따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을 쭉 혼자였어요. 연애를 안 하니 일이 잘 돼서 그런가 승진은 꽤 잘 됐습니다. 그 후로 심심해서 또는 결혼 정년기라는 무언의 압박 때문에 몇 명을 더 만나보기도 했지만 죄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연애를 포기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재촉하시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만나게 되는 법이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에 이르는 존재가 진짜 좋은 거라고 하실 뿐이었죠. 어쩌면 저희 엄마가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엄마였기에 제가 불안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자리 잡고 연애를 하지 않으니 엄마와 있는 시간도 더 늘어났어요. 그맘때 저는 종종 아빠의 사진을 보며 아빠, 행복 참 별거 없네. 그치? 하고 혼자 웃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저는 36살입니다. 올해 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고향 친구의 부친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에 정말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했었어요. 별로 친한 적 없던 친구였는데 이상하게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마음 쓰여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그참에 고향에 한번 내려가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억 속에서 잊혀졌었던 고향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표의 소식도 전해 들었어요. 미국 지사의 발령받아 귀국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잘 자라서 멋진 어른이 되었구나. 그 고향 친구의 말에 크게 대꾸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멋진 어른이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어쩐지 자꾸 경표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엄마는 제가 고향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내심 궁금하셨던 모양인지 그런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 하니 영 아쉬워하셨습니다. 밥 먹다가도 일하다가도 문득 경표가 궁금해지는 제 자신이 참 한심하고 우스웠어요. 그래도 다 지나가는 생각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또 승진을 앞두고 팀 전체에 커피를 한 잔씩 돌리려던 그날, 서로 자기가 가겠다는 후배 직원들을 앉혀두고 제가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졸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회사 밖을 나가야만 정신이 말짱해질 것 같아 나선 길이었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쩍 벌리며 하품을 하면서 회사 앞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나타날 일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송한나?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늦게 입을 가리고 바라본 곳엔 카페 문 앞에 서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는 경표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졸려서 최근에 괜히 경표 생각을 자주 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헛것이라면 감촉이 느껴지지 않아야 할 한각 속 경표가 뚜벅뚜벅 걸어와 저를 와락 끌어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 멀뚱멀뚱 전봇대처럼 서 있기만 했어요. 믿을 수 없는 재회였습니다. 알고 보니 경표는 그날 다시 한국 본사로 발령받아 귀국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서 함께 들어가기로 한 본사 직원이 오지 않아 기다리던 중에 커피를 사러 나온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작별 당시 키가 저만했던 경표는 그 사이에 뭘 먹고 어떻게 자란 건지 저보다 얼굴 2개 정도는 더 위로 커 있었고 새까맣게 그을렸던 피부는
관리라도 받은 건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이였지만 누구보다 낯선 존재가 되어버린 경표. 경표도 그런 제가 낯설었는지 한참 동안 너 키 많이 컸다? 피부가 왜 이렇게 하얘졌냐? 저랑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표는 제가 이사를 간 뒤 저희 집에 몇 차례나 더 전화를 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연락이 닿지 않자 다른 친구들에게 저를 수소문했고, 그래서 제가 이사를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경기도로 간 저를 서울로 갔다고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경표는 저희가 같은 서울에 있으니 언제든 다시 마주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살아보니 서울은 생각보다 정말 넓은 도시였고 36이 되고 보니 심지어 제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살고 있었다며 웃었습니다. 무작정 말없이 연락을 끊고 이사를 했던 게 미안하다고 말했더니 경표는 그렇게 말했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난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어. 경표와 저는 그렇게 다시 만나 연애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빠를 위해 가짜 결혼식을 올리던 중학생 아이 2명이 20년이 흐르고 나서야 진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저희 결혼식엔 각자의 친척 지인들 뿐만 아니라 고향 친구들과 그때 당시 결혼식의 하객이었던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조리 초대를 했습니다. 만나는 이 모두가 저희의 인연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결혼식엔 울지 말고 많이 웃어라. 이제는 시어머니가 된 경표의 어머니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엄마 옆에 서로 앉겠다며 요란을 떠는 아빠의 오랜 친구분들 덕에 가까스로 눈물을 참고 웃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자리 옆, 아빠의 자리는 고스란히 비어둔 채 저희의 진짜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진짜 결혼식 때 아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날처럼 아빠는 언제나 제 곁에서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걸 꼭 잊지 말라던 아빠의 그 말처럼 아빠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기에, 아빠가 약속을 지키러 왔을 거라는 걸 알기에 엄마와 저는 그 자리를 비워두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같은 사람과 2번의 결혼식을 올린 별난 송한나로 기억되었습니다. 모두의 앞에서 경표와 마주보고 영원을 약속할 수 있었던 건 그날의 가짜 결혼식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경표를 다시 만나려고 그동안의 아픈 사랑을 많이 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경표를 다시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돌아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경표도 저를 만나서 편안할까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편안한 사람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건 아빠의 소원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때 말도 안 되는 가짜 결혼식에 무작정 손을 들고 신랑이 되어주겠다 자처했던 경표에게 우리의 모든 시작은 네 손끝에 있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합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저희 2사람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을 수 있으시기를 저희 2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빠를 떠올리며 제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